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수평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평행하게 배열한 후에 이렇게 사람 눈처럼 여기를 이렇게 사람 눈처럼 이렇게 쫙 하고 여기 있다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에서 즉 한 쌍을 쓰는 거지만 마치 여러 쌍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게 수평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사람이 두 개의 눈을 통해 가지고 보는 그 주시각 요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왼쪽 모양 오른쪽 모양 우리가 이제 저 먼 거리에 뭔가 이렇게 보일 때 봐요.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볼 때 요렇게 보는 거하고 또 요렇게 보 그러면 이것만 이쪽 눈을 감아요. 감고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쪽 면이 보이겠죠. 또 여기를 감고 여기를 바라보면 이쪽 면이 보이겠죠. 이 두 개의 면이 동시에 보이지만 우리는 머릿속에서 이 입체를 재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받고 환경이 나누어지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카메라 촬영은 뭐 예를 들어서 각도를 주거나 수평으로 하거나 뭐 다양하게 사람 눈처럼 할 수가 있는데 뭐 장단점이 있지만요. 또 다 초점 다중 카메라를 쓰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동해 가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그게 꼭 우리 카메라에서 옆으로 쭉 길 때 파노라마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금씩 찍어가지고 나중에 다 합성하면은 쭉 넓은 공간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된 거를 이 비디오 부호화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MPEG 여기서 2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MPEG 뒤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코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MPEG 코딩 방법 있잖아요. 영상 부호화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채널을 하면 되는데 여기 인핸스먼트 되는 그런 레이어가 있어. 하나의 영상은 그냥 하고 나머지 영상 있잖아요. 카메라가 두 개니까 나머지 영상은 요거의 차이만 가지고 압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인트라 픽처라고 그러고 이거를 서브 인핸스드 된 그런 카메라 비디오 값으로 보면 되잖아요. 왜? 전반적으로는 두 개가 비슷한데 약간 방향 있잖아요. 각도만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 나는 것만 편차를 디퍼런스를 우리가 레코딩하면 될 것이다. 압축해서 가공하면 될 것이다. 이게 기존에 MPEG-2 레이어를 기본으로 쓰고 나머지 하나의 카메라는 요거의 편차만 요 각도 보는 주시각의 차이 있잖아요. 각도의 편차에 의한 차분만 이렇게 하는 것을 인핸스먼트 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최근에는 H.zip MPEG-4 있잖아요. MPEG-4 MPEG-4가 미국에서는 H.264라고 해서 요거는 복합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요거는 미국 자체 기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케이블 TV도 하고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이 MPEG-4에 해당되는 H.264로서 미국 기술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코딩을 일단 양안식처럼 메인 프로파일하고 그 다음에 서브로 해가지고 요 편차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역시 다한식을 여러 개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카메라가 2개, 3개, 4개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도 요 기본 메인 프로파일에 비해서 메인 카메라에 비해서 편차만 알고 있으면은
전반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보는 각도에 차만 더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오디오 비디오 코딩 방법적 엠팩4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여기. 그래서 이게 멀티뷰 코딩 방식이라고, 멀티뷰. MVC는 멀티뷰 코딩 방식이에요.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일일이 또 차이를 낼 수 있고, 아무튼 뭐 다양하게 했어요. MVP는 멀티뷰 프로파일링 그런 기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요. 일반적으로 지상파는 얼마예요? 한 채널당 6MHz 대역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배, 3배 뭐 이 정도 해가지고 18Mbps까지 전송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코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8Mbps다 그러면 원래는 6MHz가 대역폭이고 요거에 그 변조하는 방식에 따라서, 왜냐하면 A의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니까 이 변수가 몇 개예요? 여기다가 진폭에다가 태울 수도 있고 주파수에다도 태울 수 있고 위상에다가도 태울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방법, 이거 AM 방식, 이거는 FM 방식, 요거는 PM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듈레이션은 정보를 실는 거니까 이 실는 방식으로 밴드위스는 실제로 6MHz지만 여기에 그 실는 방식에 따라서 전송률이 18Mbps, 세 가지니까 18Mbps 정도까지로 올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18Mbps 안에는 에라 코렉팅 코드니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인 프로파일, 그 다음에 여기 인핸스드 프로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게 있으면은 1, 2, 3로 해가지고 메인 있고 서브 1, 서브 2 이렇게. 눈이 두 개지만 하나는 메인이고 하나는 슬레이브 뭐 이렇게 해서 보내줄 수가 있다. 자, 이제 3D 디스플레이 기술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3D 디스플레이 비디오 기술. 아무리 카메라로 잘 찍어도 머릿속에 그거를 구현을 해내려고 그러면 뭔가 봐야 그대로 재현을 할 거 아니에요. 눈에 들어오는 시그널을 어떻게든지 디스플레이를 해가지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그게 입체 음향이 보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3D 비디오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3D 비디오 디스플레이 기술. 자, 3D 비디오 디스플레이 기술.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안경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안경을 써가지고 하는 방법. 또 안경을 안 쓰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경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 왼쪽 눈이 보는 주시각하고 오른쪽 눈이 보는 주시각, 이걸 달리 해줘야 돼요. 달리하는 방법은 이 공간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시간차를 가지고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번은 왼쪽 눈으로 보고 한 번은 오른쪽을 봐요. 팍팍팍팍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아예 안경을 써가지고 왼쪽은 왼쪽 것만 보이고 오른쪽은 오른쪽 것만 보이게 따로따로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사람 눈이 그렇게 보니까 그런 방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초기에 3D 그 입체 안경을 쓸 때는 안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안경이 있으면 안경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는 적색 색지를 붙여요. 여기는 청색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보는 시야각이 적색으로 만들어지면 왼쪽 눈으로 보는 거고, 청색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오른쪽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둘이 이렇게 그냥 맨눈으로 보면은 막 색깔이 번져가지고 무슨 색깔인지 몰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요즘은 그게 아니고 이런 방법으로 해요. 왼쪽 안경과 오른쪽 안경은 이렇게 평강이라 그래가지고, 빛이 이렇게 수평 편파 있잖아요. 빛은 전자파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평 전개가 수평적인 것만 통과하면은 이거는 수평 편파라 그러고, 수직 성분만 통과하면은 이거는 수직 편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안경을 수직 평광판, 수평 평광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두 개 겹치면 까매져요. 즉, 이 수평 평광판을 통하면 EM 웨이브에서 일렉트로 그 웨이브 자체가 땅의 수평적인 것만 통과하고, 이걸 같이 만약에 이렇게 겹쳐 있다 그러면은 이거 수직은 못 통과하니까 서로 까맣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LCD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그런 원리를 써요. 평광판 두 개를 겹치게 하면 까맣게 된다 그래서 되는데, 여기서는 레프트 라이트 안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 눈으로는 빛의 전자파 중에서 EM 웨이브니까 수평 편파만 보고, 오른쪽은 수직 편파로 나온 시그널만 본다. 이건 서로 두 개가 오소고날해요. 그러니까 평광판은 수평 수직이 90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는데, 대부분 영화관에서는 안경판을 이렇게 수평 편파, 수직 편파를 쓰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빛이 좀 약해지죠. 2분의 1. 빛의 강도가 한쪽은 반만 통과하고 한쪽도 반만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 내가 목을 아니면 눈을 이렇게 목을 왼쪽으로 돌리거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그러면은 두 글씨가 겹쳐서 보여요. 막. 그게 왜 그러냐면 편향판 있잖아요. 평광판. 빛의 평광판을 결국은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일반 안경으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볼 때는 눈을 이렇게 안경을 끼웠다 그러면은 반듯하게 바라봐야 된다. 자, 안경 방식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평광판을 말한 공간 분할 방식은, 평광은 빛의 수평 편파, 수직 편파가 있는데, 그 편파에 따라 가지고 전개가 땅과 수평이면 수직 편파고, 수직을 이루면 수직 편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텔레비전 그 안테나도 옛날에는 땅과 수평으로 이렇게 놓는 건 우리나라 방식이고요. 일본에서는 땅과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부산에서 저기 대마도에서 나오는 일본 방송을 보려면 안테나가 부산에 가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본 방송을 많이 보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고 배운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을 많이 가요. 텔레비전을 어렸을 때부터 봐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레프트 안경, 수평 편파, 라이트 안경, 수직 편파 해가지고 이 편파로 디스플레이 되는 것만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제 평강 방식은 전개 EM 웨이브 있잖아요. 전자파잖아요. EM 웨이브가 결국은 일렉트릭 그 웨이브가 땅과 수평을 이루면 수평 편파라고 그러고, 수직을 이루면 수직 편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는 수직 편파를 통하고 하나는 수평 편파를 통하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걸러내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3D 비디오 기술에서 공간 분할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점. 이게 그냥 뭐 전개적인 어떤 해로 없이 쓰는 거니까 이거를 패시브 방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집적으로 뭐 이런 거 할 때도 트랜시스터 이런 거 말고 코일이나 콘덴서 저항, 이것을 패시브 일레멘트라고 그러고, 이걸 막 정폭도 하고 그러는 거는 액티브 일레멘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평광 테이프를 붙이거나 하면 그거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3D 안경이 테이프를 붙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좀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집에 갖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갖고 가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요즘은 뭐 들어가는 입구에서 일일이 알바생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더구만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주 구현이 용이해요. 안경만 쓰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 편파로는 왼쪽 눈으로 보이는 카메라 걸 해주고, 수직 편파로는 오른쪽 눈으로 보이는 그 시그널을 수직 편파에다 실어주면 돼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시차를 이용하는 시간 분할 방식. 만약에 왼쪽 눈으로 본다 그러면 왼쪽 눈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이 안경 자체가, 요 안경 자체가 팍팍 하면서 여기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그러니까 안경의 방향이 여기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봐요. 또 요쪽이 들어왔을 때는 요쪽이 들어오면은 요쪽 화면에 요 왼쪽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디스플레이를 해줘요. 또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 안경 이 시간이 요쪽이다 그러면은 요쪽이 열리면 그때는 저 디스플레이 자체가 왼쪽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디스플레이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요쪽만 온이 되면은, 보이게 되면 그때는 디스플레이가 오른쪽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디스플레이래요. 그래서 한 번은 왼쪽 보고 한 번은 오른쪽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30분에 1초마다 한 번씩만 탁탁해서 디스플레이를 바꿔주면은 사람은 그걸 하죠. 근데 이건 구현이 디스플레이도 해줘야 되지만 안경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팍팍하면서 잔향이 안 일어나는 이 고속 디스플레이를 써줘야 된다. 이런 게 한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시분할 방식으로 구현하는 게 옛날에는 PDP 방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PDP는 그 진공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수명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스를 이렇게 진공을 내 가지고 하는데 가스가 차요. 그래서 요즘은 OLED 방식을 써요. LED는 LED인데 어떻게 돼요? 여기 OLED는 이게 이제 LED에 전류가 흘러주면은 결국은 전자와 그 홀이 전공이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리콤비네이션이 일어나는데 이때 결국은 푸른 빛에 의해서 여기를 시켜줘 버리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주파수에 의해서 그 RGB의 시그널 즉 빛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유기물질에 의해서 형광물질을 때리는 것처럼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OLED라고 그래요. 원래 LED 자체의 빛은 청색빛을 내면서 그것이 유기 물질을 어떻게 방전하는지 따라 가지고 RGB가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 OLED 방식은 LCD에 비해서 단일 막으로 만들어져서 상당히 딘 필름 있잖아요. 뒤에 디스플레이판 간격이 되게 좁아질 수도 있고 또 빛을 자체 발광하니까 어떻게 돼요? LED가 빛을 내면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명도 오래 가지만은 빛의 밝기가 아주 선명해진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시차 있잖아요. 이 시차도 되게 빨라 가지고 LED 온오프 시키는 타임을 되게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PDP는 스피드가 진공관이고 그래서 스피드가 좀 있고 장강 현상이 있는데 OLED는 그런 것이 그만큼 그냥 딘 필름 트랜시스터로 LED를 구현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면서도 스피드블하게 해서 이렇게 서로 겹치는 일이 왼쪽 디스플레이 오른쪽 디스플레이가 겹치는 일이 그만큼 줄어든다. 자,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만 샷돼 있으면 안 되죠. 안경도 한 번 왼쪽 보였다, 한 번 오른쪽 보였다, 스피드블하게 안경도 필터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방식은 결국은 판 자체요. 안경을 안 쓰는 방식이에요. 안경을 안 쓰려면은 왼쪽 눈이 보는 각도와 오른쪽 눈이 보는 각도가 서로 사물이 달라야 되죠. 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눈의 방향별로 영상을 프리즘을 터 가지고 다르게 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는 시차적으로 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렌티큘러 렌즈 방식이 있어요. 자, 이거 구현도 전부 다 왼쪽이 보는 거하고 오른쪽이 보는 게 다른데 여기 한번 보세요. 시차 장벽 방식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앞에다 필터를 쓰는 거예요. 필터. 디스플레이 이거 OLED는 디스플레이 나오는 앞부분에 이렇게 한 번은 요걸 보이고 한 번은 요걸 보이고요. 한 번은 이쪽 보이고 한 번은 이쪽을 보이게 해줘요. 그래서 까만 스크린, 밝은 스크린 이렇게 한 번 밝은 거 왼쪽에 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시차를 달리해 가지고 해요. 그러면 안경을 안 써도 되죠. 이전에 양안식 안경을 쓰는 방식은 어떻게 했느냐면 요 필터가 요 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이걸 보이고 한 번은 이걸 보이고 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어떻게 돼요? 디스플레이 앞에다가 이 스크린 디스플레이 앞에다 필터 스크린을 붙여가지고 한 번은 요 밝은 쪽이 보이게 하고 한 번은 검은 쪽이 보이게 해줘요. 그럼 보는 각도에마다 이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통과하는 요 각도 여기 있는 상에다가는 각각 디스플레이 상에다가는 왼쪽 눈의 상이 맺히게 하고 한 번은 시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쪽을 보이게 하면은 오른쪽을 디스플레이해요. 그러니까 안경 자체를 시차를 갖는 거를 여기다가 시차를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차가 여기가 됐죠. 시차 갖는 앞부분에 스크린이 붙어 있다. 필터 스크린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 자, 이거 방식 말고 렌즈를 쓰는 방법이 렌티큘러 방식인데 요 앞에다가 렌즈를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왼쪽에서 보는 이런 각도는 이게 보이게 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각도는 오른쪽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디스플레이에 물리적으로 이렇게 렌즈를 잔뜩 써야 되니까 그렇게 레졸루션이 높은 입체 음량 3D 비디오를 만들기가 힘들겠죠. 여기처럼 이렇게 3D 디스플레이를 렌즈의 위치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거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지. 가까이 온다든가 옆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보는 각도가 달라져 가지고 결국은 상태 위치에 따라서 시점의 위치에 따라서 결국은 관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이게 상용화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번에 내 친구가 한 5년 전인데 외국에 이민을 갔는데요. 거기서 이렇게 3D 디스플레이 만드는 걸 하는데 그거를 우리 지금 스마트폰 같은 데다가 넣겠다고 만들어 왔는데 눈이 어지러워 가지고 좀 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응용 기술이 돈을 벌려면 실용화가 되고 상용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또 특히 이제 이게 다시점일 경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현을 하니까 위치별로는 잘 보일 수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디스플레이가 결국은 상당히 렌즈라든가 이런 게 시차라든가 넣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써요. 시차 장벽하고 렌티큘러 방식을 같이 쓰는 멀티 포인트 카메라 방식, 멀티미디어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 목걸이를 만들어야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만드는 기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지 최근 20년 전부터 실험 방송을 계속하고 했는데 아무튼 아직 입체하는 거는 안경 방식은 실용화 어느 정도 됐는데 이 안경을 계속 쓰면은 그 빛이 그만큼 작게 들어와 가지고 시력의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볼 때 3D 입체 영화를 볼 때 또 집에서 이렇게 입체 영화를 볼 때 이제 주로 쓰지 평상시 시청하는 거는 아직 상용화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상용화의 장으로 되면 이거를 실감 방송이라고 해요. 실감 방송. 예? 방송 자체가 사람이 3D 보듯이 입체적으로 보이는 실감 나는 게 돼야 돼요. 음향도 3D로 이렇게 위에서 들리는 거, 아래에서 들리는 거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2007년도만 한 13, 4년 됐죠. 거기서 일본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상파 중에서도 그 케이블 TV사에서 막 VAT로 해서 고부가가치로 이렇게 하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스카이라이프에서 채널 넘버 제로인가 뭐 이렇게 잡아가지고 스카이 TV, BTV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호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자, 뭐가 문제냐? 결국은 뭐냐면은 이 화질이 돼요. 왜냐면 한 개 보낼 거 양안쪽이니까 두 개의 신호를 동시에 보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두 개를 보낼 때 서로 영상이 동기화가 돼야 돼요. 서로 이탈되면은 입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왼쪽에 보내는 시간하고 오른쪽 보내는 게 동기가 되게 중요하다. 또 3D를 할 때 이 잔여 사항이 좀 문제가 돼요. 왼쪽 봤다 오른쪽 봤다 하는데 왼쪽 게 오른쪽에 나오고 오른쪽 게 왼쪽에 나오면은 정확한 입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으로서 11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티미디어 융합기술 12장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멀티미디어 이 기술을 표준화하는 그런 과정을 쭉 지켜봤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가공 처리를 하고 표준화하는지 엠팩 1, 2까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제 엠팩 3는 엠팩 2에서 동영상 압축 기술 엠팩 2에서 이미 다 포함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수신단에서 스케일러빌리티 기술을 이용하면은 그러면 터미널이라든가 이렇게 수신단에서 보고 있는 이러한 수신기 사이즈를 또 분해능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엠팩 3는 엠팩 2의 기술로 가늠한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90년 중반부터는 이게 아주 여론의 열기를 얻고 힘을 입어다 가지고 그래서 표준화 MP4 즉 엠팩 4 있잖아요. 멀티미디어 즉 무빙 픽처 엑스퍼트 그룹에 해당되는 네 번째 엠팩 4 스탠다드를 만들기를 제작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실제 실용화에 들어가는 거는 2005년도에 됐어야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쓰기 시작하는 것은 2010년도부터 쓰기 시작했고 요즘은 뭐 웬만큼 USB라든가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케이블 텔레비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쓰는 거는 전부 다 엠팩4의 기술을 근간으로 전부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엠팩4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PPT로 이제 두 번째 페이지가 되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것들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어디다 쓸 것이냐. 예를 들어서 보내주는 것이 있으면은, 보내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이 존재하죠. 그리고 오디오도 보내주면은 또 오디오를 받는 이런 것이 뭐 있을 테고, 또 데이터가 있으면 또 데이터 터미널이나 멀티미디어 PC 이런 데서 받을 테고, 또 통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할 것이단 말이죠. 그런 이런 과정들이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엔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 릴레이라는 건 중계기예요, 중계기.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도달을 하면은, 물론 이 과정에서 에러라든가 그 노이즈라든가, 이 노이즈 있죠. 노이즈를 제거를 해야 돼요. 또는 에러도 있잖아요, 에러. 에러에 대해서 아주 로버스트 해야 된다. 로버스트가 뭐 강인해야 된다.
그런 기술들, 에라 처리 기술들. 그다음에 전송을 할 때 너무 보점이 크면은 이거 전문적인 전송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아주 패킷해서 아주 보따리 짐을 규격화해서 패킷하는 이런 패킷 트랜스퍼하는 기술들이 이제 여기 접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신단에 들어오게 되면 이 도착을 하면은 이 터미널에서 복구를 시키면 돼요. 그래서 리트리벌 액션을 취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가공을 하고, 자, 이런 단계를 해가지고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엔코딩과 디코딩을 할 수 있는 표준화된 그룹이 먼저 정지 영상에부터 JPEG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정지 영상을 하면은 흑백 사진뿐만 아니고 칼라 사진까지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칼라 팩스밀리가 아주 실용화되게 됐어요. 이게 80년 중반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화기에 붙은 팩스밀리가 어떻게 하면은 보편화되겠느냐. 요즘까지만 하더라도 텔레타이프라이터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A 지점에서 타이핑을 딱 하면은 B 지점으로 이 타이핑 있잖아요. 타이프라이터. 이 문자가 이렇게 날아가요. 알파뉴메릭 있는 문자가 날아가는데 여기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던 것이 이 팩스밀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그림 자체가 칼라 그림 자체가 ASB로 딱 전송이 돼요. 그래서 80년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상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텔레타이프라이트실이라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뭐 바이어들이 주문자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 다음날 그걸 보고 텔렉스실에서 그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80년 중반부터 이것을 팩스밀리로 해서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막 하는 노력이 있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전화 라인을 통해서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인터넷화 하면서 1992년도에서 표준화를 처음으로 한 것이 우리가 JPEG이라는 걸 했잖아요. 요거의 동작 원리는 아무튼 4개 4레이어 그 아키텍처를 갖는 그런 압축 코딩 방법을 쭉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영상통신, 실시간 영상통신을 H.261로 이렇게 표준화를 했잖아요.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영상회의를 한다든가 텔레 렉처링 해가지고 원격 강의도 하고, 뭐 아무튼 요즘 재택근무도 많이 하죠. 집에서 이렇게 하고, 또 이 감시하는 이런 시스템도 할 수 있어요. 서베일런스 시스템 모니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개척 감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는 일일이 레이더 기지다 그러면 사람이 막 지켰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게 기계가 다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연평해전 기억나죠? 연평해전 이렇게 선박이 이렇게 있는데, 북한 선박과 우리나라 선박이 싸움을 하는데, 연평해전에서 1차 연평해전에서는 우리가 아주 승리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2개 선박이 이렇게 있으면 이 우리 쪽 그 아군 쪽하고 이렇게 저쪽 북쪽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전부 다 로봇으로 다 돼 있어요. 포를 쏘는 것도 전부 다 하고, 이 조종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 밑으로 다 숨어 있어요. 근데 북한은 옛날 것 같은 무슨 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올라타 가지고 2차 대전 당시에 막 조종해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가까이 접근을 해도 쏠 데가 없는 거예요, 북한군은. 그러니까 부딪혀 가지고 이거를 파손을 시키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전을 했었는데, 이 악에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보복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박 구조 있잖아요. 선박에서도 옛날 기술은, 2차 대전 기술은 이건 전부 다 뭐 포를 쏘거나 장전을 하거나 이게 사람이 다 필요했는데, 여기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잡고 있던 사람이 바다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침몰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선박은 전부 다
사람은 그 함에 들어가 있고 밖에 노출되어 있는 거는 전부 로봇이라든가 이런 기계 장치들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요즘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텔레매출이 즉 원격 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게 서베일런스하게 막 이렇게 뭐 추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전자전, IT 융합 기술전 이걸로 다 바뀌었다는 거지. 자,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디지털 실시간 영상통신 기술이 처음으로 갖춰진 게 H.261이었잖아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80년 말에요. 이제 일본이 중재를 하고 유럽과 그 다음에 미국 기술, 이거는 미국 기술이에요. H.261은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을 세계 시장, 그러니까 이게 학회에서 모여가지고 일본이 중재를 하고 해서 이걸 결국은 표준화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표준하는 게 JPEG이었고, 이제 그 사이에 동영상은 H.261은 미국 ITU 기술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ITU 기술로 되다가 이제 상업용으로 이 컨슈머 일렉트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 생활용품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그러한 그 영상통신 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인 게 엠팩1이고요. 이게 이제 한 90년 초반 되고, 그 다음에 엠팩2가 이제 90년 후반 정도에 완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근간으로 해가지고 90년 중반부터 모여서 시작을 하다가 엠팩4를 이제 표준화를 개시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000년도를 딱 지나면서 2002년도에 완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2005년도까지 해서 완성을 하고 실용화는 2010년도부터 표준화가 시작이 됐다. 이 엠팩4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획기적으로 이 영상 무선 전화 있잖아요. 무선 전화 이런 것들이 아무튼 실용화가 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엠팩2로 압축하면은 우리 동영상 강의할 때 한 500MB에서 1GB까지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이런 사이버 강의가 1GB를 일단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강좌 자료를 올리는데 500MB, 0.5GB를 이렇게 올리게 돼버리면 한 2개, 3개만 하면 앞에 거 다 지워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알지만 이전에 올려놓은 거 하나 도 지운 게 없어요. 출석은 체크 안 되지만 볼 수는 있어요. 아무튼 복습을 할 겸해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바로 엠팩4의 이 압축 기술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가 한 40분, 50분짜리 동영상 강의 올리는 거는 아무튼 1시간 안 되지만 한 4, 50분 정도 되는 거는 한 100MB 이내로 올리고 있어요. 물론 매번 그렇게 올리는 건 아니니까 해서 아직 1GB가 안 되고 있어요. 용량이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엠팩4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 엠팩4는 물론 JPEG, H.261, 262, 263, 엠팩1, 2 이걸 다 포함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의 노하우, 집대성이 된 것이 이게 엠팩4라 그러면, 엠팩7은 기술만 갖고 활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상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나리오를 한다든가, 이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어떻게 스크립트라고 그래가지고 시나리오라고 그래가지고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표준화하는 과정을 랭귀지가 필요해져요. 그때 필요한 것이 엠팩4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엠팩7이다. 그래서 여기 주어졌듯이 엠팩7은 기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규칙. 그래서 규칙의 표준화를 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MP4가 이미 이제 기술을 2002년도에 종료했지만 2005년도까지 해서 다 마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으면은 모든 기술을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